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해보죠.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지금 가정폭력 피해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걸 좀 토대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4일입니다. 오후 3시 16분쯤 그러니까 벌건 대낮이에요. 네. 50대 남편 A씨가 그 서산시 그 도로 거리에서요.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흉기에 2차례 찔린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숨졌는데요.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제압을 해서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압이 되면서 검거가 될 때도 너가 내 입장에 대봐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난동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숨진 아내 B씨가 지난달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예. 경찰이 첫 신고 때 곧바로 이제 부부를 분리 조치를 했는데 계속 아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행을 하고 그래서 또 한 차례 경찰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접근 금지도 내려졌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은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법원에다가 이제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 분리를 좀 해달라,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법원은 검거가 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6차례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지고 네.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어 있어서 경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참극이 일어난 데는 경찰이 뭘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좀 예방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비판과 함께요.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네.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가정폭력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분명히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뭐 스토킹 사건과 더불어서 여성의 어떤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지금 뭐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정 교수님하고 두 분께서 그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죠.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4차례면은 상습적이고 앞으로도 멈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구속을 했더라면 이런 참변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가 가정폭력 이런 거 많이 다룰 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아니라요. 폭력이고 범죄이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이런 비참한 살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즉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실시해주지 않으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스마트워치가 지금 부착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당하는
당하는 참변이라든가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왜 일정 부분의 요건에 맞췄을 때 감시장치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아예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가장 강력하게 초기에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의 일부 제도에서는 아예 의무 체포를 하고 있고 독일, 영국도 응급조치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고 합니다. 영장 그래서 없이. 예, 네. 우리가 그냥 뭐 상담받고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의 사건을 볼 때 우리도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시스템, 제도를 보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불화와 이 범죄를 좀 구분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하신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과연 이것을 스마트워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해 주시면서 가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체포 뭐 구속 수사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네.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라고 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 내용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를 하고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내용을 지금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접근 금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접근 금지를 위반을 했을 때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이 크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근 금지를 받으면 뭐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100m 정도 접근 금지가 내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나 뭐 문자 이런 거 금지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을 위반할 때 평균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 네, 과태료 처분도 한 6.9% 정도만 이제 나오거든요. 위반을 했을 때 나머지는 그냥 다 아예 처벌이 없는 훈방 거군요. 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접근 금지를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번 위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접근 금지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처벌도 아니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니까 거죠. 행정 예. 처분이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상 이 돈을 안 내면은 뭐 나중에야 문제가 되겠지만 뭐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고 계속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도 사실상 확실치가 않고 굉장히 소수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예. 그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법이 강제력이 있는 수단이 좀 동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네. 실제 법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지게는 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법이.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는 건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정폭력 사건이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걸 우리가 범죄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부터 바꾸자. 불화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을 보면 아직도 좀 불화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법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 대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예. 우리가 일반 사람이 그냥 예. 모르는 사람을 때려요. 그럼 이거 당장의 폭행으로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처벌이 되는 되죠. 문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가족이 누군가를 가족 구성원을 때려요. 예.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면은 네. 이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서요. 나중에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뭐 의무교육, 뭐 상담 심리교육 이런 거를 받게 되고 이거는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것인지 형사처벌로 갈 것인지에서 구분하는 가장 거죠?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요소가 피해자가 이 사람을 정말 형사처벌을 원하는가.
이거를 이것도 가장 중요하게 의사가 중요한 보고요. 겁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아. 묻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교육이나 상담 정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고 또 법원이라든지 검사나 경찰이 이거 가정폭력이기는 한데 뭐 한 번 일어났으니까 아니면 비교적 경미하니까 이거를 형사처벌로 가서 전과까지 남기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내자라고 네. 하면 또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피해자의 의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내가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내 자식의 부모를 내가 형사처벌 받게 했다라는 죄책감이 남을 수도 있고요. 네. 형사처벌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그게 또 오롯이 그 가정의 다시, 부담으로 예.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과도 안 남고 가정에 부담도 되지 않고 뭐 부모로서의 그런 죄책감도 덜 느끼게 하는 이 트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이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으로 가는 실효성 있는 것이 처벌이 되질 않는 예외로 되어 있어야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적고 형사처벌 강력하게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박용환 님께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시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번 사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힘드시다고 적으셨고요. 대낮이에요. 네,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지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의견을 보내오셨거든요. 지금 가정폭력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는 이 접근 금지에서도 약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 여성이 지금 이제 남성과 나와서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딘가에 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접근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숨어 있기가 어려우니까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친권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행사한 부모의 경우에 친권을 박탈한다든가 뭐 다른 조치가 없이 계속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일단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성률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지금 한국 네. 여성의 전화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예. 112에 이제 접수가 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한 거지 했다는 사실은 거죠. 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듣다 하더라도 검거된 가해자 수, 신고 수 다 대비를 해봤더니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이 0.2%도 안 된다. 0.2%. 2%도 아닌 0.2%. 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구속 수사가 만능이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이나 더 심각한 강력 살인으로 가는 사건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서 예. 구속 수사가 만능이라는 일반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만약에 구속이 됐더라면 이렇게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갔겠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거나 사건 터졌을 때 의원들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도 그렇고 뭐 국회나 각 부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예. 법원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실질적인 될 것 같아요. 조치를 좀 빨리 마련했으면 네.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맨날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치고 검토하겠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든 뭐 국회와 정부가 같이 나서서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진행자분께서 접근 금지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실무적으로도 정말 그렇습니다. 접근 금지라는 게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고요. 예. 피해자는 최소한으로 자기를 보호할 보호하는. 수 네. 최소한으로도 보호를 사실 못해요. 그냥 그렇죠. 찾아오면은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 신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나가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이제 피해자에게 부착을 하고 가동을 시키고 구동을 하게 해서 신고가 접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정 정도는 뭐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부착을 하든지 그렇죠.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이제 오게 되면 원인이, 경찰에서 예.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위치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면 이제 남남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군인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하면서 내가 너를 가정폭력을 한 다음에 내가 뭐 형사처벌을 받고 나중에 징역 살고 나와서라도 널 찾겠다라고 한 말 중에 정말 제가 유의미하게 너무 들었던 내용이 내가 아직까지 아이들의 친권자니까 나는 아이들의 주소를 찾을 수 있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주소는 내가 주민등록을 떼볼 수가 없지만 내 자식들의 자식들의 주민등록은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정폭력에서 친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뭐 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고 숨어 지낸다고 해도 아이들의 주소가 노출이 되는 순간 또 전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이 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마찬가지인 얘기거든요. 그 피해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라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상 법적인 제도로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다 피해자가 해야 하는 조치예요. 이번 피해자 같은 경우도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뭐 퇴거 명령이 아니라 분리 조치라든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조치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경찰 공권력이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서 남편을 퇴거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야 됐고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법원에다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하거나 접근 금지를 또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권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돌아가신 여성도 아이들 문제를 걱정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게 그리고 아닌가. 친권도 꼭 그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친권 상실 청구를 법원에다가 또 해야 되고 그게 또 몇 개월이 걸리고 이런 법적으로 갖춰져 있긴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는 법적인 공백이 보호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을 실무자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좀 이것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여성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에게도 같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불화가 아니고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문제를 다루는 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끝으로 좀 정리 말씀 한 말씀씩 두 분께서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문화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뭔가 사회가 제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는 거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놓고 오히려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사분하고 단 한 분만 얘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안을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논쟁이 있는데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 아동의 인권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가정폭력 문제, 뭐 스토킹 문제 이것을 뭐 성차별적인 문제, 젠더 폭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우리가 젠더 폭력이 아닐 수 있죠.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 가해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90% 정도가 여자고요. 스토킹 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의 팩트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들 다수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님께서는 지금 이제 두 사건 모두 분리 조치가 필수적이고 처벌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시고 확실한 대응 조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제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좀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인데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는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부모 급여라는 것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즉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만 0세에서 1세의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계획을 한번 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양육자의 경우에는 내년 2023년부터 70만 원, 2024년부터는 1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네. 만 1세 아동의 양육자의 대상으로는 내년엔 35만 원, 2024년부터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부모급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족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신설에서 첫 해에만 1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사전에 잘 평가를 해야지 무턱대고 도입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네.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도 영유아 대상의 현금 급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않습니까?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도에다가 또 만 0세에서 1세 영유아의 어떤 양육자 중심으로 이게 되면은 제도가 영유아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더 심해진다. 더불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의 오히려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만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지적되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휴직 제도도 있잖아요. 네. 육아휴직 제도와 부모 급여가 중복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 제도가 많으면 좋을수록 좋지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의 사각지대를 발생을 시키는데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없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죠. 방안을 마련해 주는. 차라리 한 7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오히려 그렇죠. 더 나은 제도일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제도에서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명료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생애 주기별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릴 거고요. 일부 뉴스픽 잠시 멈추고 잠시 후에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뉴스픽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부모급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도 나온 내용과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을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모든 법안이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고서를 그렇습니다. 만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읽어보시는 게 기본이겠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옛날에 모 정치인이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 적도 있어서 예. 저희 뉴스브런치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여러 번 얘기가 네. 해서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도와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걸 검토할 수 있게끔 기본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좀 읽어보는 게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 제도의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해외 사례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공감하시는지 어떤 부분 보완이 필요한지 좀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지적된 전반적인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뭐 출산급여도 있고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급여라고 해서 영유아기에 뭐 부모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또 현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복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뭐 20년간 수백조 원이 들어간 이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잘못된 것이 많다. 너무 출산율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부모급여는 오히려 비슷하지 그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부모급여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급여라는 건 이렇게 영유아기에만 집중이 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출산을 하려는 게 우리가 출산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애들이 한두 살 때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이 돼서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긴 프로젝트니까요. 20년 이상이 되는 육아라는 프로젝트고 건.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사교육 문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유아기에만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이제 그 사각지대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 사각지대가 많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예. 전업주부들은 육아휴직의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대학원생 학생 부부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나이는 뭐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돼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모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지급해서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제안을 이 하신 보고서에서 거죠. 하고 네. 있는 거기에 것 조금 더 같고요. 추가를 하자면 네. 교수님이 뭐 학생 부부, 뭐 전업주부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도 지금 육아휴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없죠. 자기가 네.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뭐 쉴 수가 육아휴직을 없죠.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제한의 재원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각지대가 적게 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영유아 중심, 즉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목표하에 한 곳에서만 재원이 몰리고 있고 오히려 사각지대는 방치되고 있고 이런 보고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8세부터 사실 여러 가지 뭐 학교에 들어가거나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이때부터는 오히려 또 정부 지원이 너무 많이 끊긴다.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보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 보면은 16세에서 20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 보조금 형태로 수당이 지급이 되고 네. 프랑스는 14세에서 20세까지 추가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계할 때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애 설계된다. 주기별로. 그렇습니다. 네. 현금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도 따로 또 분류해서 하나하나 좀 검토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